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관계를 이야기할 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이 서로 견제하다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 외교적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미중 관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중 패권 경쟁의 역사와 양상,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세계 질서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추석을 맞아서 특별하게 마련한 시간입니다. 미중 대결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빠질까라는 제목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매주 화요일에 나오시는 한겨레 신문 정혜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역사부터 해서 나눠볼 텐데 가장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관계의 분위기는 지금 현재 어떤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정 기자님께서. 최근에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월 27일에 중국을 방문해서 29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양국 정상회담 등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양국이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는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도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네. 전망이 나옵니다. 양국 간 정상간 통화는 지난 4월 초가 마지막이고 직접 만나기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가 마지막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관계는 크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기는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네. 후반기는 대결 속에서도 관리 모드.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디커플링, 디리스킹 이런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국 관계 악화는 2022년 7월에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함으로써 거의 그렇죠. 절정에 올랐습니다. 네, 중국은 이에 맞서서 군사, 기후, 마약, 단속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을 포위한 군사훈련도 시작했어요. 네. 또 이거는 2023년 2월 미국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되면서 중국에서는 기상 관측 풍선이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핵시설 관측하려고 네. 하는 정찰 풍선이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미국이 이걸 추락시켜버렸습니다. 격추해버렸어. 그렇죠. 대일과 상호비난의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가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먼저 제스처를 취했죠. 설리반 보좌관이 처음으로 디리스킹 발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전엔 디커플링,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위기를 관리하겠다. 그 이후 5월에 설리반이 중국을 방문해서 고위급 접촉이 재개가 됐고 5월 일본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해빙을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결국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양국 관계가 관리 모드로 좀 들어갔지만은 네. 긴장과 대결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전방위적으로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어서 어떤 양상인지를 두진호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중 패권 경쟁. 이 해석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사실은 지금 갈라치게 하고 있는 네, 구조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좁은 의미에서는 말 그대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네. 미국과 이 중국의 힘의 배분 상태가 변화되고 그런 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전방위적인 전략 경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제 동맹 및 우방국들이 같이 결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는 네. 미, 중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동맹 및 우방국들이 함께 벌이고 있는 즉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체제 경쟁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뭐 그 원인도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네. 패권 경쟁의 현대적인 원인을 좀 따져보면 결국은 경제 성장의 격차에서 발생한다. 그렇죠. 이렇게 좀 경제가 키포인트인 볼 것 수 있을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총 GDP에 중국이 대략 한 70% 정도 이렇게 좀 따라 붙은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이제 왜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뭐 여러 해석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네. 기존에 이제 패권국이 있고 신흥 부상국이 있는데 네. 서로 이제 힘의 배분 상태가 달라지니까 한 국가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경제 성장의 격차를 뭐 줄이거나 네. 더 늘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기존의 패권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그 도전국을 네. 전쟁을 통해서 힘을 약화시키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문제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결국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네. 자체의 문제들도 있지만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 두 개의 구조 안에서 일종의 벌어지고 있는 대리전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비단 하나의 공간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정말 좀 표현 그대로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남중국해라는 그렇죠. 곳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원유, 천연가스가 굉장한 양이 이렇게 지금 매장이 되어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이 남중국해를 이제 보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인도양, 태평양 등과 같은 5대양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바다이고 그렇군요. 지금 물류 관련돼서 해상 보급로 관련돼서 네.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 이후에 이 물류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전 세계 물동량 물류의 25%가 바로 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바다였네요, 남중국해가. 굉장히 중요한 바다인데 이 중요한 바다의 문제적인 국가 중국, 베트남, 네.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그렇죠.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것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동시에 미국은 또 필리핀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동맹 국가의 관계가 있고요. 하면서 이 지역을 놓고 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대리전이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중국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각각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이제 중국은 어쨌든 남중국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2002년입니다. 21세기 초에 네. 아세안과 이제 아세안이라 하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혹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국가들이 될 텐데 네.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서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남중국해 관련돼서 암묵적인 현상 유지에 동의했죠. 그런데 2007년에 베트남이 네.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두 개의 가스전을 그 유명한 영국의 에너지 회사 BP와 합작 개발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또 중국은 또 대응을 합니다. 뭐 시사군도, 중사군도, 난사군도와 같은 이것들을 포함하는 산사시를 신설해서 네. 하이난성에 편입하는 대응 조치를 강구하게 되고요. 네. 2008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금융위기로 미국의 리더십이 휘청하는 사이에 그렇죠. 자신감이 붙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드디어 그들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네. 오늘날 1대1로의 이런 것들을 빌드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미국의 또 입장이 있겠죠. 미국도 남중국해의 중요성을 이렇게 깨닫고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던 2010년입니다. 아세안 지역 포럼이라고 하는 ARF에서 네. 아세안 회원국들을 상대로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와
해양 안보를 이렇게 이제 이슈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필리핀과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외교적 지지는 물론이고요. 네. 이들과 이제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중국에 의한 힘에 의한 방법으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는 뭐 간접적인 혹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시기에 시작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안에서 네. 남중국해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런 공간이 그러니까요. 되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필리핀과 그리고 베트남을 통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가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뭐 패권 경쟁을 하는 바로 그 핫플레이스다. 아까 말씀해 주신 최전선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미중 관계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좀 괜찮은 데도 있었잖아요, 정 기자님. 그렇죠. 미중 관계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규정하는 중대 관계 중의 하나입니다. 네. 세계 3대 지정학적 세력이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기도 합니다. 네. 이를 기준으로 보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70년대 초반까지 세 나라의 관계는 항미 중소연대, 즉 미국에 맞서는 중국과 소련의 연대,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때까지는 반소련 미중협력. 네. 그리고 2007년부터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제 중립정책을 펴겠다. 이때부터 미국을 대상으로 중러가 협력하는 체제, 대미 중러 협력 시기. 네. 그리고 트럼프 이후부터는 완전히 반미 중러 연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크게. 네. 원래 냉전에서 두 주축 국가였던 미소 대결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협력, 즉 아까 말했던 70년대 후반 미국과 중국이 이제 수교를 하겠다 하면서 이런 협력을 하면서부터 미국이 냉전에 승리하게 된 큰 요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력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해서 소련을 봉쇄하고 포위했기 네. 때문에 잘 알다시피 미국은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비밀리에 방중을 하고 그 이어서 곧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상하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즉 중국에서 베이징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당국이다. 미중 관계 완전 정상화. 이런 걸 내세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중국은 손잡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소련 봉쇄에 나섰습니다. 네. 1979년 양국은 국교 정상을 이뤘고 중국도 그때부터 개혁 개방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렇죠.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 중국이 편입되기 시작한 거죠. 1989년에 중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이를 탄압하는 천안문 사태 뒤에 양국 관계가 좀 삐걱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확대 추세를 막지는 못했죠. 특히 세계화 조류로 중국의 값싼 공산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미국에서 저물가 혜택을 입었고 네. 미국 등 서방 자본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혜택과 기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1989년에 양국 교역이 한 200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한 2001년에는 1250억 달러로 늘었고 미중 대결의 전야인 2006년에는 3500달러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 제조업 부흥으로 미국에서는 경기가 밀면서 2008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미중 관계가 갈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벌였던 중동 전쟁의 수령에서 탈출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아시아 태평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봉쇄해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네. 2011년 11월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포린 폴리시라는 저널의 잡지에 미국의 태평양색이라는 기고로도 본격적으로 이걸 선언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으로 다시 돌아간다. 네. 이래서 이를 두고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기한 혹은 뭐 아시아로 중시층 이동, 피벗 투 아시아라는 말을 쓰죠. 또 리밸런싱 이런 표현을 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대전환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미중 갈등이 표면화됐고 네. 곧 방금 두 박사가 얘기하신 남중국해를 놓고 지정학적 갈등과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보면 참 너무나 복잡해진 경향이 보이는데 뭐 신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미중 갈등이 좀 복잡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정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냉전 시기의 국제 질서는 네. 오히려 매우 저는 단순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강대국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었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현안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그냥 미국과 소련이 결정하면 될 문제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매우 단순했다면 지금은 그때와 모든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역시 큰 원인이 있다면 네. 역시 팍스 아메리카나의 약화, 즉 미국의 패권이 약화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 외에도 지금 유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 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동시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 이른바 두 개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대결이 좀 심화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드디어 손을 잡고 이제 군사 동맹을 복원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이 같이 이렇게 규합을 해서 북중로 삼각협력 가능성도 이렇게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힘의 분화 현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단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안보 현안 외에도 이른바 기후변화 그리고 테러 공급망 문제 등이겠죠. 네. 어떤 세계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비단 강대국의 어떤 힘과 영향력 외에도 그들을 둘러싼 주변 국가의 협력이 매우 기묘해지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 오늘날 신냉전이 갖고 있는 과거의 냉전과는 다른 그런 구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중 대결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이제 오늘의 주제가 미중 대결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불어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 어떤 의미인가요? 또 역사를 좀 소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그리스 아테네의 역사가죠. 기원전 5세기경에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기원전 411년까지 싸운 전쟁, 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저술했던 장본이 투키디데스고, 네. 그 유명한 말, 역사는 영원히 반복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투키디데스 본인도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지휘관 자격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사유하고 네네. 엄청난 또 통찰을 이렇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 결국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세력이 네. 기존의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힘이 세지고 그래서 위협적일 경우에 네. 즉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구성된다면 네. 전쟁은 필연적이다라고 일어나더라.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인데요. 네. 투키디데스 함정을 오늘날 현대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한번 시도를 해본다면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로 알려진 그레이엄 앨리슨이 네.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연구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네. 15세기 이후에 신흥 세력이 기존 지배 세력에 도전했던 사례들이 총 16개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12개 사례가 전쟁으로 규결됐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렇군요. 즉 미중 패권 경쟁이 바로 투키디데스 함정 프로젝트의 17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에 그렇죠. 도전한 사례 신흥 세력은 중국, 기존의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기존 패권국은 바로 미국인데 미국이죠. 미국이 두려움을 느낄 경우에 전쟁 혹은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패권국 미국은 네. 중국의 부상을 두려움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랜 시간 동안에 일극질서를 사실상 주도를 해왔는데 그렇죠. 중국이 워낙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준비를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싱크탱크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실시한 최근에 어떤 양안 문제 전문가 조사에서는 네. 63%의 전문가가 이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중국의 대망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미국이 작년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 NSS에서 네. 중국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수행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역량과 힘을 갖춘 유일한 미국의 경쟁자다. 뭐 사실은 이렇게 좋은 표현을 썼지만 네. 미국에 대항하는 신흥 세력이자
일종의 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미중 이 경쟁이 빠져들까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기존 패권 국가와 신흥 국가와의 충돌이란 담론인데 저는 이거에 앞서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미국이라는 지금 기존 패권 국가가 네. 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비용과 의무를 다할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네. 만약 이 점에서 미국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면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기존 패권 국가와 신흥 국가 사이의 충돌에 앞서서 기존 국제 질서가 이미 혼란과 와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이 힘이 계속 약화되어 왔었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 당연히 지불해야 될 비용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걸 안 하고서 대신 패권국의 수혜만 누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는 향후 국제 질서가 킨들버그 함정이라고 하는 데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이 있어요. 네. 찰스 킨들버그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1930년대 대공황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 패권국이었던 영국이 역량이 부족했고 네. 당시에 신흥 패권 국가로 부상하던 미국이 의지가 부족하면서 서로가 이게 겹치면서 대공황이 일어났고 2차 대전으로 질주했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즉 네. 영국이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미 자신의 패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담당할 영향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최강국이었고 부상하던 미국은 이 패권 글로벌 공공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해로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뭐 네. 기축통화를 발행한다든가 뭐 이런데 이런 공공재를 제공할 자각과 의지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됐고 대공황과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현 상황이 지금 미국의 역량과 의지 부족으로 패권 국가로서의 공공재 제공을 축소하고 혹은 방기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많아요. 네. 그 공백은 매우 후보가 없다는 게 더 문제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영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우호 관계였는데도 그런 공백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보기가 힘들고 그렇죠. 또 경제적 관계로 빨려들고 있고 또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이 제공하던 그런 공공재 예를 들어서 기축통화니 뭐 해로 보호니 뭐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국제경제를 책임지신다든지 네네. 이런 걸 제공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미중 대결에 앞서서 지금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를 추구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중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설계했던 경제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을 대체하려는 패권 국가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체제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그 체제 보존을 위한 세력권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해요. 네. 어쨌든 G2 양대 세력으로 부상했던 중국의 현재 경제 성장은 미국이 설계가 주도한 자본주의 분업 체계와 자유무역 질서에서 얻어진 겁니다. 중국은 현 자본주의 분업 체계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인데 앞으로 그 속에서 또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런 현재 국제 질서를 와해할 수 있는 미국과의 패권 난립을 본격적으로 추구할 이유와 동기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죠.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유권 확보, 1대1로 이런 것들은 중국에게는 세계적 차원의 패권 추구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와 체제 보존과 체제 그리고 그 보존과 지속을 위한 통로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즉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경제 체제를 갖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런 자유를 위한 이런 세력권 확보 전략이 지정학적으로는 미국과 주변 국가에는 어쨌든 간에 도전과 위협으로 제기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오해가 증폭되고 대결이 증폭되는 문제죠. 중국의 이런 세력권 확보 전략이 중국의 패권 국가화 가능성을 역시 제고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얽혀가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이 남론이 나오지 않았냐. 오히려 중국이 의심스러워. 미국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서로 계속 교차되면서 이른바 자기 충족적 실현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예언해 놓고서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따라 빨려 들어가면서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러는 거가. 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미중 대결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1부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자기 충족적 실현이다, 예언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정의길 선임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두진호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전쟁 시작하면서 이게 더 두드러졌죠. 네,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1기 때 네. 각을 잡고 중국과 완전하게 이제 패권 경쟁을 선언을 그렇습니다. 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아마 조금 이따가 미국 대선 얘기도 좀 나눠볼 텐데 민주당 후보가 되건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1기 시기에 무역법 제301조를 적용해서 중국산 제품 수천 개에 25%에 해당하는 매우 이례적인 고율 네. 관세를 부과했고
동시에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서 이 무역 갈등의 서막을 알렸죠. 그래서 중국은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이런 보호 무역 조치, 중국에 대한 불공정 조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수백 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로 즉각 보복에 나섰고요. 그렇죠. 또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 관세 조치를 시행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산 육류, 과일 수천 개 품목에 대해서 10% 관세 보복, 재보복이 무한 반복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폭발했고, 그렇죠. 미중 간 무역 전쟁의 모습이 비단 무역 통상으로만 제한된 게 아니고 이것을 둘러싼 기술 전쟁, 그리고 나아가서 문명 전쟁, 나아가서 지정학적 전쟁. 지정학적 전쟁이라면 결국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이들의 동맹 및 우방국까지 같이 결속을 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1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될 미국의 신정부에서도 미중 패권 경쟁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이고 미래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맞대응을 벌이고 있잖아요. 1대1로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리고 위안화 결제 확대 이런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정혜길 기자님께서. 네. 2022년 2월이죠.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의 대미국 도전이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러시아와의 전략 관계를 격상하고 미국 주도의 이른바 규칙 기반 질서, 뭐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데 맞서는 다극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과 손을 잡고 에너지도 수출하고 인도도 거기에 동참하고 사우디도 동참하고 브라질도 동참하고 그래서 달러 우리 그거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위안화 루블 결제가 되면서 오히려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12월 회담에서 양국 우호 관계는 한계가 없다. 특히 달러를 대체하는 자국 통화 결제 체제를 확대하자 이런 합의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브라질도 대러 제재에 동참을 거부하고 2023년에 위안화 해하라로 서로 우리 브라질 중국이 교역할 때는 자국 통화 결제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달러 체제의 버팀목인 5.1달러인데 달러를 줘야지만 석유를 살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가장 견고한 장치인데 그 주축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대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석유 거래에서 일부나마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흥 대국들의 모임인 브릭스, 즉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의 브릭스가 지난해 7월 11개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6개국이 새로 가입을 했는데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탈락했고 사우디는 약간 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시아 제재 계기로 오히려 중로가 주도하는 다극화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도 중이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아까 무역 전쟁이라고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미중 간 패권 경쟁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경제 전쟁인데 이게 실제로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이 중국을 제압해야 될 전략적인 경쟁 상대, 내심으로는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미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는 2017년에 국방안보전략서인 즉 2017년 국가안보전략 흔히 NSS라고 하고 또 2018년 국가방위전략 이 두 가지 문서에서 중국을 갖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른바 내용적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은 물론 안 쓰는데 내용적으로 주적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 2월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고 다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앞서 얘기했던 국가안보전략 NSA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수행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역량을 갖춘 유일한 경쟁체다. 아까 두 박사님 방금 얘기하셨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긴장과 대결 속에서 오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 전쟁으로 중국과의 대결과 긴장을 마냥 고조시키기엔 너무나 부담이 큰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런 말을 내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 6월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제1안보연설에서 아시아가 안전할 때 미국도 안전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미국의 우선적 작전 인적이다. 만약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가 여기다 주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을 전쟁까지 불사하는 경쟁 상대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대만 문제 같은 경우가 미중 관계의 뭐 레드라인이다, 화약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중 입장까지. 아까 제가 남중 국해가 핫플레이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핫플레이스는 바로 이 대만이 아닐까 싶고요. 아시아의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어서 또 중동에 이어서 세 번째 만약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 대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대만 내부 상황을 좀 먼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난 1월이죠.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그리고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이렇게 좀 당선했고요. 네. 또 대만은 최근에 이제 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거의 뭐 전시 내각에 가깝게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진당 승리가 기존의 이제 양안 정책을 계승하고 또 대만의 국방력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인태 전략의 지속적인 실행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라이칭더 정권 승리에는 안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민진당 정권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독립을 적극적으로도 추진하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 행사는 그만큼 세질 거고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대만 해협의 유기를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갈등과 분쟁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스라엘도 도와서 하마스를 지금 괴멸시켜야 되는 이런 그러면서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전 방지를 위해서 수많은 지금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되는 미국 입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통합 억제라고 하는 이런 정책 안에서 미국의 동맹 및 그리고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봉쇄를 위한 안보 협력 빌드업도 동시에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뭔가 신경은 계속 쓰이고.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이 근데 지금 뭐 통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입을 계속 저희는 뭐 봐야 될 상황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신년사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은 반드시 중국과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제하기는 했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결국은 필요하면 침공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3년 뒤에 그러니까 2027년 8월 1일이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있는 해군요. 이때 예. 중국이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중국군이 해방군을 세운 역사적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무력에 의한 방법, 즉 침공으로 중국의 대만 완종론이라고 하는 이런 정서도 중국 내부적으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정 기자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는데 중국이 한 번이라도 침공하겠다, 전쟁하겠다 말은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특히 미국에서 2027년이 침공 날짜다, 연도다, 이런 시점까지 특정이 됐습니다. 2021년 3월에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27년에 대만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시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대만 침공 이후 6년 안에 분명히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2027년이거든요. 2027년 시진핑의 사연임이 결정된 해입니다. 이거 인민해방 앞서 말한 대로 인민해방 건군 100주년이고요. 그러니까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장이 2022년 10월 CBS 인터뷰에서 오늘 시 주석이 통일 즉 대만을 장악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지만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걸 선호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시 주석이 군에게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27년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원년으로 이제 거론되는데 난 무슨 근거로 미국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분히 미국의 중국 위기 없는 증폭이자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프로파간다 성격이 좀 짙다고 봅니다. 당연히 중국 측은 이를 부인하고 미국의 선전선동이라고 비난합니다. 네. 지금 중국 문제에 있어서 양안 문제에 있어서 원칙이라는 건 현상 유지입니다. 그건 중국도 인정하고 네네. 미국도 인정하죠. 서로가 힘으로 이걸 변경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중국한테 무력 침공하지 말라는 거고 중국은 미국한테 뭘 주장할 것 같아요? 대만이 중국의 일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달라 이겁니다. 대만 독립을 자극하지 말라. 그거는 미국과 중국의 상하이 공동성명부터 3개 공동성명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이 과연 중국이나 미국, 대만에게 무슨 실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뭔가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물론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대만은 중국을 상대해서 국배 50% 가까이를 지금 중국한테 얻고 있어요. 이른바 폭스콘이나 TSMC라는 거대 그 대만 전자회사들이 중국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죠. 또 중국에 들어가면 대만의 요식업체들이 체인점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만을 통해서 서방의 기술과 자본 또 그런 본토로 수용하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에 점령한다고 통일한다면 이런 상호 윈윈 관계라는 것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겁니다. 네. 동아시아 전체가 전화 휩싸일 것도 분명하고 그렇죠. 현재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상징적 주권 선언 외에는 사실상 중국의 간섭 없는 독립국가입니다. 중국도 대만에 원하는 것은 현재도 대만 독립 선언하지 말고 이대로 지내자는 거고 네. 저로서는 이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라는 것이 다분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뭐 동아시아 등지의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대중국 봉쇄를 동원하는 담론의 성격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많지 않다기보다는 오판으로서 일어날 수 있겠는데 이 네. 침공론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긴장이 좀 높아지면 가깝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만 해협을 두고 결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 지정학 경쟁까지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반도도 피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전쟁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유엔 차원에서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사실 한국의 입장을 조금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미중 갈등이 이제 고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중국의 태도가 돌변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으면 중국도 북한 비핵화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만 문제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같이 연동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의 연루라고 하는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아까 우리 정 기자님 이제 오판에 의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에 의한 뭐 전쟁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중국의 혹은 중국과 대만의 물리적인 충돌이 이제 발생을 할 경우에 한반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한 미군의 일부 전력이 이 대만 해협으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한국군이 대만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나아가 대만 사태에 주한미군이 이제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의 힘의 공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의주시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이 타이밍이다 해서 군사적 도발, 군사적 모험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반도에도 그런 영향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력이라는 것이 뭐 정서적으로는 G7에 근접해 있고 군사력은 뭐 세계 5위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인 미국은 물론이고요. 뭐 유사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가치연대에 포함된 유럽연합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로부터 대만 사태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이제 한국의 역할 그런 기여 압박들이 매 순간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까지 전략적 모호성
주장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언젠가는 이제 선택을 이것이 해야 될 수도. 대만 사태를 둘러싼 우리 한반도의 또 딜레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 대만도 그렇고 미중 갈등 양상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갈등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 정치, 외교겠죠.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이 트럼프, 해리스 쪽으로 선택할지 두진호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리스 후보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대중국 공약을 볼 때 네. 중국은 누가 당선이 되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 기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그나마 이렇게 끝장 무역 전쟁을 선호하기보다 그리고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을 그나마 하는 민주당 후보에 좀 중국은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대서양 동맹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은 너무 뻔한 사실이고요. 미국, 영국, 호주 이른바 영미권 삼각 동맹입니다. 오커스도 강화될 것이고 또 우리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역 동맹 정책인 이 상호 의존적 격자 구조 안보협력이 그냥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입점령이 형실화된다면 취임과 동시에 엄청난 제2차 무역전쟁 미중 간 발발이 예상이 되는데 그 시작은 중국산 제품의 25%가 아니고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트럼프 시기에 전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로 치면 국가안보실장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인사가 이제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국무장관 정도로 이렇게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한 지난 6월입니다. 미국 유명 이제 어떤 저널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보면 중국이 무기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 17만 명이 넘는 미 해병대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핵 군축 협상에 거부한다면 미국이 1992년 이후 32년 만에 핵실험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등 그야말로 중국의 최대 압박을 벌써 당선도 안 냈는데 선언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 미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와 구속을 받게 된 건 사실이나 이는 트럼프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대로 미중 대결은 이미 오바마 행정 때 시작됐고 트럼프가 관세 인상 등 무역 제재를 거칠게 하고 또 폭력적인 디커플링을 추구하면서 더 크게 부각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일방적인 대중 제재와 동시에 일어났던 동맹 경시에 따른 미국의 국제 영향력 쇠퇴로 오히려 중국한테 국제문에 대해서 실질적 영향력을 확장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반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대중 압력과 제재, 견제가 더 정교화됐고 동맹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대중 봉쇄에 참가시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모든 중국 제품에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 60% 관세, 이건가 보편 관세라고 그러죠. 하겠다 좀 주장을 했고 이런 보편 관세가 전 가능할지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관세 매기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갑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자잘한 소비 제품 이런 데서 중국 제품의 의존도가 상당한데 또 하나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되면은. 그러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요. 결국 미국의 무역 적자만 심화될 거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관세 매겨서 수입 억제해서 달러 싸게 해서 수출 촉진하겠다는데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앞서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영향을 키워주는 현실 아닙니까? 중국으로서는 해리스나 트럼프 누구 당선 상관없이 갈등과 대결 기본 상세라고 바라보는데 굳이 트럼프라고 회피하거나 좋아할 이유가
뭐 그렇군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 네네. 오히려 민주당 행정부가 상대하기가 더 힘들지 않겠나. 중국 입장에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중 패권 경쟁은 상수다. 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주진우 박사님, 이런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결국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상수이고 네. 또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지역 동맹 정책 차원에서 우리는 동맹의 연루 위협은 사실상 이제 필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중국 봉쇄 정책은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지만 반대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은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사활적 이익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것도 한반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오히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향후에도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 두 분께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기자님부터. 우리한테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과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우리 대정책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저희로서는 기본적인 숙명이죠. 네. 또 미중 대결이 거세지고 더 나아가서 중로 진영 대 서방 대결에서 거세진다면 한국이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서방 쪽에 기울어지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이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나 서방의 중로 진영과의 대결 즉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 한국이 천병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은 중로 결속과 다각화 체제 질주로 냉전 붕괴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국제 형세를 향해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됐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나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결속을 강화할 중국과 러시아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유지하는 것만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할 수 있는 최대치 혹은 레드라인은 내부적으로 설정해서 이를 넘지 말아야 하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는 서방의 조력자나 천병으로 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우리의 경제적 기회가 확대된 접촉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지난 4월에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당신 국방장관이었죠. 외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저는 상당히 의외의 말을 들었어요. 이 양반이 상당히 북한에서 직강끝이라고 강경 발언을 쏘낸 발언인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대만 유사시 사태 때 주한미군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주도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한반도 방위 문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적에 부차 학살 사건이 있었다. 러시아가 학살을 했던 부차 지역을 방문했어서 서방 국가는 처음으로 방문해서 그랬는데 그 부차 학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의외의 발언이네. 그래서 당국자들이 되면 우리가 좀 언제든지 그런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진우 박사님도 마무리 말씀. 저는 이제 힘에 의한 평화와 균형 외교 그리고 국익에 부합한 외교안보 정책 이 두 가지를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동맹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되 우리를 둘러싼 또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또 러시아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 사안별로 분리시켜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또 그들과의 안정적인 관리도 해나가고 전략적 소통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가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선명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외부의 힘의 구조에서 강요받고는 있지만 이런 대외 정책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계 경제력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도 5위권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국익을 위해서 전략적 선명성이라든지 전략적 모호성도 주권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세계 질서는 물론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정유길 선임기자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지구온연구소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새로운 공급망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죠. 인도에 대한 이야기로 1시간 꾸며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